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제 문을 연 21대 국회가 오늘 협치의 첫 시험대에 오를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주재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잡혔는데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담판을 시도합니다. 초장부터 팽팽한 대치 국면 이어가고 있는 21대 국회. 오늘 민주당 미래통합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뤄진다 라이브 이어서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최근의 외교안보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과 관련해서 묵직한 이슈가 요즘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분석에서 확인된 지난주 주요 이슈 보시겠습니다. KBS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입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경남 양산의 통도사 인근에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는 기사입니다. 청와대는 당초 기존 자택을 계속 쓰려고 했지만 경호상의 문제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로또 복권 당첨금에 관한 기사입니다. 지난해 6월 추첨한 로또 복권 1등 당첨금 48억 원의 주인이 지급 기한까지 나타나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속보로 귀속됐습니다. 지급 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활 분야입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국내 한 대형 유통업체가 일회용 마스크 2천만 장을 확보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IT 분야에선 왕년의 국민 SNS 싸이월드가 경영난으로 최종 폐업했다는 기사입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려 저장된 사진을 백업할 수 있게 요청하고 있지만 폐업에 따라 관련 데이터는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세계 분야에선 코로나19 대응으로 집단 면역 정책을 펼쳤던 스웨덴이 사실상 실패를 인정했다는 기사입니다. 유독 높은 사망률을 보인 데다 주변국으로부터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 스웨덴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네, 이뤄진다 라이브 먼저 정치권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번에 21대 총선 결과 재선 의원이 된 두 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뤄진다 출연이 처음이시죠? 두 번째. 저랑은 처음.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하여간 많은 자주 볼 수 있는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제 왼쪽으로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그제 개원한 21대 국회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반쪽 국회 파행으로 출발하게 됐고요. 제1야당 없이 국회의장 선출한 게 53년 만이라고 하는데 여야 모두 이게 지금 보면 상대당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1대 이번 국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좀 보지 않기를 기대했던 국민들한테는 두 분 의원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먼저. 예, 뭐 국민들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는 점은 뭐 맞는 말씀 같고요.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당이 조금 더 노력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 지적도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게 국회라고 하는 곳이 스스로 만든 법을 좀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늘 내로남불하는 그 국가기관 중에 하나가 국회다. 자기들은 법 만들고 안 지키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신데 네.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에는 어쨌든 임기가 시작되고 7일 이내에 이렇게 그 국회의장단 구성토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권고조항이고 사문화됐다. 이거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요. 어쨌든 국회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 지키자고 했던 거고요. 이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그냥 교섭단체일 뿐인데 두 교섭단체의 이야기 주장과 맞부딪힘 때문에 법으로 정해놓은 그 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첫째로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권한을 일단 침해하죠. 그리고 더 넓게는 국민들의 권한도 침해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일정을 지키자. 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번 반쪽 출발, 제1야당 없이 문을 연 21대 국회에 대해서 어떤 소회를 갖고 계신지? 네, 우선 국회가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일이었기 때문에 여야가 다 합의를 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편안하게 의장도 선출되고 일을 시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것들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새로운 국회가 열릴 때는 의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법에 보면 사무총장이 국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집에 대한 권한밖에 없습니다. 국회를 소집을 해주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서 의장 뽑는 것부터 협의를 하고 이게 7일이에요. 그리고 또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까지 뽑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과 상임의장단들이 다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들은 관례적으로 여야가 협의가 없으면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8대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인데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에 역전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 민주당이 81석이었거든요. 저희는 103석이잖아요. 그때도 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왜 선출을 강행했는가, 또 왜 의장 선출 과정에 표결에 불참했는가, 이거를 지금 와서 다시 책임 따지는 건 너무 좀 뒤늦은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원구성 시한이 내일 8일로 잡혀 있단 말이죠. 내일까지 국회의장도 뽑아야 되고 부의장도 뽑아야 되고 상임위원장도 선출해야 되고 국회 상임위원 구성까지는 이제 선출하고 나서 네. 저희 의총을 다시 열었어요. 근데 의총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요청한 사항은 8일까지 해야 된다. 나는 국회의장한테 8일날 국회를 열어달라고 할 거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없었을 때는 규정 따라 그냥 소집되고 우리는 가서 응해서 투표해서 뽑으면 됐는데 지금부터는 국회의장이 어쨌든 그 소집을 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협상 대상이 한 번 더 늘었다. 우리 출신이긴 하지만 네. 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지금 생긴 거니까 네. 협상에 대한 뭐 권한을 일체의 권한을 저한테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다.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는 무슨 느낌이었느냐면 제가 사실은 이거 우리 6월 5일날 강행할 거예요라고 할 때 외부의 기자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177석이라고 하는 그냥 칼에 칼집을 두드리는 겁니다. 협상용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뽑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뽑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여유 있게 야당하고 협의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있고요. 시간을 두고. 예, 그날 이제 뉘앙스는 네. 저 혼자 그렇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태년 원내대표도 급하게 막 일을 처리해서 몰고 갈 생각은 그래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야당에서도 거기에 좀 맞게 얘기를 해주시면 사실은 국회의 그 상임위 하더라도 누가 먼저 어디를 가져가고 그다음 어디를 가져가고 서로 이렇게 하나씩 시소 게임 하듯이 하나씩 네네. 가져가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일괄해서나 이만큼 가져갈 거야, 일괄해서 이만큼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면 협상이 어려울 텐데 네네. 주호영 원내대표와 그 김성원 수석 부대표 네네. 이렇게 미래통합당의 그 네네. 협상 라인들이 예. 좀 이렇게 지혜롭게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볼 때는 여당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의석도 180석이 넘고 또 가진 자가 양보하는 거잖아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대한 배려, 또 기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당은 늘 소수의 약자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지금 이 국회도 53년 이후로 야당을 늘 배려했습니다. 힘없는 야당, 소수의 야당을 배려해왔었던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그동안 국회를 안 열었던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80이 걸리고 또 그 이상도 걸리고 이랬었는데 예, 예. 이번 같은 경우야 특히 여당의 힘이 아주 비대해져 있고 예. 강력한 여당한테 국민이 이 힘을 주었는데 야당에 대한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수에 대한 배려. 이거 되면 지금 어떤 문제도 국회에 난관이 없습니다. 바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법사위원회 위원장 자리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예, 예. 저는 여당이 지금 넉넉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국이 풀리고 국민들께서 편안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겉으로 보이는 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지금 핵심 두 가지 포스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생각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일도 없습니까? 일도 없습니까? 예. 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국회에서 잘 안 울어요. 그런데 한번 진짜 뭐 너무 속이 상해서 그 공개적으로 한번 탁 그런 적이 있었는데 유치원 3법이 작년에. 그 길었던 패스트트랙 기간을 다 넘기고 330일 넘겨서 이제 왔는데 아니 본회의에서 이거를 무슨 필리버스터를 붙잡겠다고 나경원 그때 원내대표가 그렇죠. 회의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선거법 발목을 잡을 수가 있나. 관련해서 앞에 고리를 건 게 유치원 3법이었죠. 유치원 3법까지 같이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국회에 있을 수가 있냐. 법이 다 정해놓은 걸 다 했는데도 그 긴 기간을 넘겼는데도 처리 안 하겠다, 표결 안 하겠다고 이렇게 발목을 잡냐. 국민 여러분 180석만 넘겨주세요. 이제 공개적으로 그때 마이크 잡고 했던 얘기예요. 기억납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국민들이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따박따박 좀 하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법사위에서 저희가 야당할 때도 저희가 야당 법사위원장 잡고 있을 때 저희도 발목 잡았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이 이거는 좀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사회주의 법안이에요. 그리고 그게 무슨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법안입니까? 근데 네. 그 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발목을 잡는 거 국민들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법사위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전제에서 적어도 180석, 176이에요, 사실은. 네. 176석의 정당이 법사위에서 그냥 체계작구 심사권을 가지고 발목을 잡는 행위를 그냥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는 거, 네네. 이건 국민들도 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체계 작구 심사권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체계 작구 심사권이라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핵심 쟁점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보고 계시죠?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그렇습니다. 헌법이나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법사위가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체계 작구 심사권이라고 하는데 요 권한을 가지고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무한정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법사위원장 양보할 생각은 1도 없다. 보통 양원제 국가냐, 그래서 법사위가 상원이냐 이렇게 얘기가 늘 볼멘 소리가 여당 쪽에서 나왔던 거고 국민들한테도 그런 비판을 받았던 적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지금 법사위원장을 내주게 되면 야당으로서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도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니에요? 우선 이건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과 하원이 있잖아요. 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상원에서 걸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국회의 제도가 상하원 제도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사위가 그런 기능을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예요. 지금 여당이 굉장히 비대하잖아요. 힘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야당이 의회에 있어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는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7대 이후로 항상 거대 여당이 소수의 야당한테 늘 이 자리를 양보해왔던 것이지요. 네네. 우리가 이걸 봐야 되고 체계작구 심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 이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돼가 오면 이 법안들이 마지막 이제 법사위를 가가지고 우리 헌법의 체계나 또 법률 체계에서 이상이 없는지 네. 국회의원들이 보는 것이고 네. 두 번째 여기에서 자구에 대한 것도 또 이렇게 손보게 돼요. 아와 어의 의미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자 문구 보는 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해요.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546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네. 이 중에 315건, 약 58%가 수정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상으로도. 그런데 이 체계작구 심사권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네. 또 없애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네네. 체계작구 심사권을 없애게 돼버리면은 이게 중요하니까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직원들이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하면서 국회의원들한테 일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당도 제가 볼 때는 국민들 편하게 해야 되는 게 또 여당의 의무이기 때문에 야당이 이런 기능을 하면서 예를 들면 옛날에 발목 잡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민주적인 성숙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발목 잡는 것을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그렇게 갈 수만도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활한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기존에 해왔었던 그 관행대로 이 아름다운 멋진 이 전통대로 여당이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얘기하셨지만 바로 직전 20대 국회에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했습니다. 김선동 의원이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시고요. 그 후반기에도 여당 의원이 하셨죠. 여상규 의원이 이제 이어서 그 당에서 계속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무조건 뭐 야당이 맡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이미 그 당시 새누리당에 의해서 깨진 거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여당 견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여당 견제를 법사위에서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치라고 하는 게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체계작구 심사권을 가지고서 법사위에서 여당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주장과 논의를 하시면 된다고 보고요. 자, 여당 박용진 의원님 말씀에 좀 반론이 있습니다. 20대에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왔다 그러는데 20대 국회의 결과를 보니까 123석이 민주당이었어요. 23, 22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당이 121석이 저희가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당이 되게 의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아주 볼륨이 큰 의장을 민주당한테 양보를 하고 법사위원장을 저희한테 가져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어요. 이게 법사위원장 하나만 가지고 합의했던 게 아니고. 말씀은 너무 길게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그랬다고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 없다고 얘기하시길래. 여야 간에 지금 이렇게 팽팽한 입장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생각이 방금 박용진 의원 말씀대로 1도 없다라는 거고, 야당에서는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도 1도 없습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에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 대표 지금 회동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지금 어떤 형태의 타협이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앞서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금요일 날 국회의장 그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한 얘기가 있는데 먼저 그 얘기 잠깐 먼저 들어보실까요?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되지 못하면 의장이 결단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금요일 날 한 얘기인데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안 나오면 의장이 결단을 내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지금 의장이 상임위원장을 직권으로 배정하겠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최악의 경우.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지금 법사위 문제 때문에 현일정 의원님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국회를 300명 의원들이 다 합의하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교섭단체들 간의 합의가 당연히 전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국민들이 그것도 합의 못하냐고 할 경우에 어쨌든 국회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는 뭔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런 사태가 나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의장을 뽑아야 한다라고 야당이 주장했던 겁니다. 이제 여당이 물리적으로 했던, 여당 단독으로 했던 지금 의장이 뽑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협상이 안 되면 여당의 상임위를 국회의장이 그냥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 의원은 상임위원도 지정할 그렇습니다. 상임위에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전문성도 중시하고 또 시대의 어떤 부분에 더 중요한지를 따져서 원내 대표들이 알아서 상임위를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법사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시간이 가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임의적으로 넣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었을 때 그 피해는 어떤 의원들의 전문성에 이런 거 고려 안 하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이 피해가 국민한테 갈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제가 여당 의원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구성 합의가 안 되면 18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협박용이죠? 협상용이죠? 죄송합니다. 역시 칼집을 두드리는 소리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제가 자신이 없는 게 앞서서도 칼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칼을 뽑아서 휘둘러서 김태년 원내대표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좀 오판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그거 역시 저는 어쨌든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단독 원구성이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가는 것에 국민들은 과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가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만약에 18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제재할 특별한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야 힘이 없지 않습니까? 소수의 야당이고 그저 여당이 하는 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여당이 지금 행태로 보면 이 힘의 무력 시위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독선과 오만의 이 거대한 여당의 힘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42%의
달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밟고 간다 그러면 저희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송일정 의원께서 여당 독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그 여당의 행보를 놓고 실제로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진보 매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비판 내지는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동료 의원들 얘기 들어보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을 밟고 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밟히는 게 국민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의지는 분명히 했습니다만 국회법에 따라서 네. 그리고 우리가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하려는데 그걸 왜 합의하지 않느냐면서 계속 그 야당의 제1야당의 욕심만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정해진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확인한 기본 자세예요. 네. 그거 계속 붙잡혀가지고 뭐 몇십 일을 몇백 일을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하는 거는 다시는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박용진 의원님 합리적이신 분인데 제1야당이 욕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17대부터 지금까지 또 53년 만에 이러한 단독 의장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었을 때 이렇게 주장해오고 또 이런 것을 다 이루었었을 때 그러면 그것들을 다 뒤집어야 돼요. 네네. 야당의 욕심으로 다 끌어왔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또 성립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욕심이 아니라 지금 이 관례와 법대로 원칙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이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고집할까? 네네.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 공수처라든지 이런 후속 법안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급함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야당에게 협치하잖아요.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청와대로 우리 원내대표를 부르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면서 협치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7대부터 내려왔었던 이런 전례에 비추어 가지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한테 양보를 하면 추경이 됐던 그 어떤 협조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여당 얘기, 국회 얘기는 이 정도로 해보고요. 지금 야당 얘기를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을 좀 잠깐 얘기를 나눠볼까 하겠는데요. 관련해서 어제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 잠깐 올려보시겠습니까? 네. 장제원 의원이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을 잇따라 개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또 이렇게 글을 띄워놨네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 후에 화려한 잔치에 먹을 게 없었고 지지층에는 상처, 상대 진영에는 먹잇감을 준 일주일이었다. 당의 마이크를 완전히 독점했고 보수의 부정이 개혁과 변화일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당내에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반발 부분들이 형성돼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에 국한돼 있는 건지? 저는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각자 자유로운 생각들과 또 당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의견 내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제인 의원님 제가 또 얘기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오셔서 많은 당의 변화, 시대 변화가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보수가 갖고 있는 책임과 배려, 공동체에 대한 헌신, 그리고 각각 개인의 자유나 또 상상력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버리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대표님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시대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 이념에 매몰되지 말고 이러한 기본적 가치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새로운 변화상에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게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서의 의미 있는 나름의 반발로까지 아직은 확산되는 모양은 아닌 거잖아요. 지금 성일정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박용진 의원께서는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계실 때 비서실장을 그랬습니다. 역임했다는 거 시청자분들 오늘 지금 새로 처음 듣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2016년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16년 총선 때였죠. 제가 당선되고 나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랬죠. 자, 그러면 저분의 저런 리더십의 행태나 언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마 박용진 의원께서는 굉장히 익숙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서 보여주는 저런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을 맡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을 변화시킨 건 일도 없잖아요, 그 역시. 그러니까
재임 기간과 관련해서도 나는 3, 4개월 정도 관리할 생각 없으니까 자꾸 찾아오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자꾸 찾아와서 1년으로 바꿔서 모셔간 거 아닙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예, 그러니까 저분의 그 생각은 저는 일관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분의 생각이 일관되기 때문에 급한 쪽에서 찾아와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리더십을 이렇게 차입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정치권에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나 또는 반발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달라졌다. 이렇게가 아니고 네, 네. 역시나 들어와서 보니 우리랑 생각이 다른가 보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스스로 개혁하거나 스스로 이 상황을 좀 넘어서지 못한 상황에서 네네. 외부 인사를 모셔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하게 저런 뭐 반발과 내부 뭐 이견 같은 건 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의미 있는 충격파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치는 늘 중도로의 확장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김종인 대표가 네네. 저희 당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혼자 그냥 야인 시절에도 그래 왔으니까. 일정한 뭐 본인의 주장과 그런 자장의 이 폭이 있었습니다. 그런 네네. 것들을 이번에도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늘 경계해야죠. 이제 저희는 제가 비서실장으로 뭐 당 대표를 모시고 있었습니다만 예. 이제는 그 중도 확장의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데 혹시나 그쪽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자기 혁신을 더 열심히 하거나 그렇게 해서 중도 확장에서 저희가 밀리지는 말아야죠. 하나 더 지금 김종인 이제 의원. 우리 박 의원님이 중도 확장 얘기를 하셨는데 각 당이 다 고민하는 부분이지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급격한 여러 산업사회의 변화를 겪다가 보니까 사실 김종인 대표께서 얘기하셨던 경제 민주화라고는 이 화두를 가지고 정강 정책을 전에 바꾼 적도 있습니다. 예. 시장 경제를 지향하면서 경제가 민주화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네네. 그러나 2012년 대선 예, 때였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소득에 대한 불평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서 정부의 시장적 개입을 열어놓았었던 게 경제 민주화인데 네.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우리 당이 변화하자라고는 큰 흐름으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에 또 적응하는 과정에 의원들의 각각의 의견들이 예. 여러 형태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민주정당으로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오히려 봅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렇습니다. 해석하시는 예. 것 같고요. 김정일 리더십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이슈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불거진 기본소득인데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슈를 던진 건데 관련된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뭐 1차, 2차, 3차 추경까지 가면서 지금 적자재정의 상황으로다가 치닫고 있는데 이런 적자재정의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갖다가 뭐 당장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저걸 아마 1호 정책으로 추진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기본소득을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일단 수위를 낮췄거든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걸 지금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 궁극적으로는 진보의 어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치고 나온 형태의 그런 모양새인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민건강보험을 도입을 하셨지요. 네. 노태우 대통령 때 국민연금을 도입을 했지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 기초연금을 이렇게 또 받아들여 가지고 시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젠다는 20년, 30년, 100년 뒤에 어떤 사회상이 변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연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김종인 대표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을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또 국가 재정적으로 봤었을 때에 이것을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30년 뒤에 50년 뒤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이제 앞으로 AI라든지 여러 이 자동화, 공장 자동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네. 이제 앞으로는 택시기사도 없어집니다. 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니니까 AI에 의해서 약사, 회계사, 변호사도 이제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엄청난 변화가 왔었을 때 우리 사회가 변하는 그 흐름에 맞게 정부의 틀도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법안도 준비를 해놨고 네네. 그래서 이 변화하는 큰 흐름에 있어서 기초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큰 아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 또 준비 이런 것들을
우리 정치권이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는 아주 원론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이슈를 보면서 들은 생각이 정치권에서 정치판에서 보면 논의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진보 이슈를 보수 정당이라 하는 미래통합당에서 선점했다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느끼는 어떤 뭐 경각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경계가 꽤 있을 것 같은데. 김종인 대표가 네. 민주당의 대표로 있을 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미 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2016년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들. 그때는 민주당 안에서도 저런 논의가 있지도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네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선점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연금, 그리고 그들의 보통 선거권. 이거 늘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이 하던 얘기인데 네. 그 피도 눈물도 없다는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이거를 입법하고 제도하고 밀고 가버렸거든요. 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하는 공포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른바 레프트 진영, 그 좌파 학계에서는 평등적 가치로 이걸 접근을 하는데요. 우파 학계, 아주 오래, 맨 처음에 이런 설계를 해냈던 사람은 몇백, 200년 전부터 예, 예. 보수적인 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얘기는 뭐냐면, 예, 예. 아니, 기계가, 방직 기계가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예. 생산은 과잉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고민인데,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이걸 어떻게 고민할 건지. 근데 예, 이 평등으로 시작하던 시장 질서로 바라보든 예, 예. 어쨌든 누가 이거를 도입할 것이냐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미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재난 기본소득 때문에 예. 재난 기본 지원금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미 이게 벌써 와버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는 차분하게 이념적인 논쟁으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이 제도를 잘 설계하고 뒷받침할 거냐를 먼 훗날 토론용이 아니라요. 예, 예.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 21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설계하고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그 산업사회를 겪었을 때에 급격한 변화가 빠른 시간 내에 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노동 문제, 예. 또 이 복지 문제, 그리고 또 소득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격한 사회 문제가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800년 후반대에서부터 1900년도 초반에는 미국 네. 같은 경우에 유니온 이런 노조들이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예를 들면 카네기 같은 경우가 예. 노동자 단체한테 4억 5천만 달러를 기부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많은 기부를 통했습니다. 록펠러도 예. 마찬가지고. 네.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왔었을 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사회가 자본주의의 후유증으로 심각했습니다. 앞으로 네, 이 알려주시죠. 산업혁명에 다가올 때에 이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 대표의 이런 그 말씀은 상당히 적절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민주당 박용진,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